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온라인 비포 유즈 RBEF 논문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목차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저는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이 RBEF라는 이름이 좀 생소해서 제목부터 좀 뜯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제 온라인 비포 퓨즈 이렇게 되는데 퓨즈는 이제 합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합치기 전에 온라인 정렬을 하자 이런 의미를 이제 띠고 있는데 저는 이거 읽기 전에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여행을 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짐을 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델 돌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냅다 캐리어에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거는 옷, 이거는 화장품 이렇게 항목별로 분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행지에 도착하고 나서 막상 짐을 풀 때를 생각해 보면은 후자가 훨씬 더 좀 빠른 시간 내에 더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뭐 짐을 풀 수가 있겠죠. 막 냅다 넣어버리면은 나중에 풀 때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에서 이제 이 알베프가 출발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피처 정렬이 없었는데 이미지와 텍스트 사이에 같은 의미를 가진 것끼리 좀 미리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 온라인 정렬을 해보자. 그리고 그 다음에 모델을 좀 학습시켜 보면은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개괄을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전이랑 랭귀지의 이제 사전 훈련 같은 거는 이제 대규모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이제 적용을 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한계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피처 공간이 불일치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미지랑 텍스트, 다른 성격의 것을 같이 이제 멀티모달에 넣다 보니까 그 상호작용 학습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브젝트 디텍터, 그러니까 그 객체 탐지기 자체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아무래도 연산량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좀 어렵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웹 기반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아무래도 정말 다양한 방대한 양이 있고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노이즈가 있어서 그 노이즈에 과적합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문제를 하나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RBF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제 제목 그대로 온라인 비포 퓨즈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합치기 전에 정렬을 하냐라고 했을 때 그 ITC라는 것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미지와 텍스트를 같은 이제 벡터 공간에 정렬을 하게 하는 건데 의미가 유사하면은 가깝게, 의미가 멀면 멀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그림을 보면은 이제 비행기는 아무래도 고양이보다는 좀 거리가 멀겠죠. 강아지랑 비교해 봤을 때는. 하지만 강아지라는 텍스트도 고양이라는 이미지랑은 완전 가까운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공간에서 좀 거리를 표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알베프 같은 경우는 이제 객체 탐지기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인코딩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다라는 것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나오는 개념이 바로 모멘텀 디스틸레이션입니다. 이 디스틸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제가 몰라서 찾아봤는데 한국어로 증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증류는 이제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은 뭐 이제 액체를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어떤 되게 순수한 성분을 이렇게 분리해낸다 이런 뜻을 말하는데 이제 마지막 문제가 그 웹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증류해보자, 조금 더 깔끔하게 뽑아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강아지 사진이 있는데 그냥 귀여운 동물이다. 이렇게만 해놓으면은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가짜 정답을 붙여줄 수 없을까? 그냥 실제 이 웹데이터에 있는 거 말고 좀 더 그럴듯한, 좀 더 실제 의미에 가까운 거를 붙여줄 수 없을까라고 해서 이제 수도 라벨이라는 거를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짜 정답이라는 거 붙여주게 되는데 요때 이제 모멘텀 기법을 사용해서 이제 모멘텀 디스틸레이션이라는 의미를 붙여주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했을 때는 뭐 그냥 생짜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도 성능 향상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이제 그 비유를 들려고 하는데 이제 토끼와 거북이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증류된 모델 같은 경우는 좀 느리고 변화가 되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소프트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북이라고 생각했고 토끼는 속도는 빠르지만 좀 부정확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모델 자체가 이제 거북이가 이 토끼에게 계속 이렇게 학습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베프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이제 상호 정보량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호 정보량은 간단히 말하면 둘이 얼마나 비슷하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가 뭐 이미지라는 데이터가 있고 이제 텍스트가 있을 때 서로 일정 부분만 뽑아냅니다. 그리고 뽑아냈을 때 이 둘이 데이터가 얼마나 비슷해?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게 상호 정보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높으면 이제 상호 정보량이 높은 거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인트로덕션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위에 잠깐 스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알베프의 도식화된 어떤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유니모달, 그러니까 하나인 모달도 쓰고 멀티모달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유니모달로 이제 이미지랑 텍스트를 받아서 제가 앞서 말했던 ITC라는 어떤 계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유사도를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멀티모달에 넣어서 계산을 또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쓰이고 있다라는 것이고, 제가 아까 이제 증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증류에도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학습시키고 그거 그냥 가져다가 배워서 써라고 하는 이제 오프라인 증류가 있고, 여러 개를 훈련시켜서 이제 앙상블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온라인 증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거는 이 토끼와 거북이가 다 자기 자신인 겁니다. 그래서 토끼를 통해서 거북이가 이 정답이 더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그거를 자기 자신에게 다시 되먹이고, 그럼 그걸 바탕으로 다시 또 학습을 하고, 그래서 그런 온라인 자기 증류를 여기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거를 좀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관련 연구였고,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이해한다면 알베프는 뭐 거의 다 이해했다 이렇게 봐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두 부분이 이제 바로 이미지가 들어가는 부분이랑 텍스트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제가 이제 ITC, 그 다음에 ITM, 그 다음에 MLM 요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용하고 있는 어떤 태스크라고 봐야 될까요?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개를 다 계속 쓸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미지 텍스트 컨트라스티브 로스인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유니모달 자체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를 받고 텍스트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얼마나 이렇게 유사한지, 얼마나 이제 비슷한지 다른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1차적으로 보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베프 이름 자체로 그러니까 합치기 전에 정렬해라 라는 과정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ITC를 이제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ITM으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이미지 텍스트 매칭이기 때문에 이게 둘이 뭐 같은 페어냐, 같은 쌍이냐, 아니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이제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델을 좀 더 막 괴롭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비슷한데 결국에는 아닌 거. 예를 들면은 뭐 고양이 사진인데 뭐 강아지 텍스트라든지, 그러니까 비슷할 법한데 다른 거.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줌으로써 좀 더 모델을 더 강하게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것인데, 이 개념도 좀 이따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제가 이제 MLM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이제 버트 모델이 아마 생각이 나실 텐데, 좀 이따 버트도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제 마스크 랭귀지 모델링이라고 해가지고 일정 부분 한 15% 정도 문장을 가리고 그 맥락이랑 이미지랑 그다음에 가린 문장이랑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맞춰봐. 이거 빈 단어 뭘 것 같아? 맞춰봐. 라고 하는 게 이제 요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지금 이 초록색 형광펜을 보면 멀티모달 인코더로 들어온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니모달에서 멀티모달로 이렇게 간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고, 이거 자체가 RBF, 그러니까 합치기 전에 유니모달에서 정렬을 하고 합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죠. 여기 보면은 커다란 연한 노란색이 있고 그 오른쪽에 모멘텀 모델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증류를 계속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웹데이터를 쓰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뭐 골든 리트리버 사진인데 그냥 뭐 강아지라고 해놓거나 아니면 뭐 강아지 고양이 너무 귀여워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이게 뭔 데이터인지 짝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거북이라는 선생님을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좀 더 가짜 정답일지언정 좀 더 그럴싸한 거, 좀 더 범위가 좁혀진 어떤 텍스트, 예를 들면 텍스트가 되겠죠. 그걸 우리가 뽑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멘텀 모델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알파 값이 0.999죠. 그러니까 이 모멘텀 모델은 거북이처럼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아주 천천히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인 모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멘텀 모델은 이제 비교적 안정적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제 소프트 라벨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드 인코딩처럼 뭐 정답 1, 나머지 다 0, 이렇게 가혹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봤을 때 한 강아지는 한 0.8인데 고양이는 0.1, 뭐 금붕어는 0.1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좀 안정적이게 답을 내주기 때문에 노이즈에 좀 더 강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계속 뒤에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거 보면은 이제 우측 하단에 보면은 모멘텀 디스틸레이션이 주황색이죠. 그래서 모멘텀 모델로 이제 증류를 해서
그 토끼한테 이제 학습을 시키고 그럼 토끼가 그걸 받아서 다시 또 파란색 모멘텀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그 자기 증류라 그랬죠. 그래서 거북이와 토끼가 자기 안에 둘 다 있어서 계속 이렇게 학습을 쭉쭉쭉 진행을 해나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유니모달이랑 멀티모달을 같이 쓰는 RBF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지 인코더랑 텍스트 인코더는 유니모달이겠죠. 근데 여기서 다 저희가 배웠던 것들 VIT랑 버트라는 모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멀티모달에서는 이제 버트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 파란색 보면은 텍스트에서는 첫 6층을 사용하고 멀티모달에서는 마지막 6층을 사용한다. 제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좀 인상 깊었는데 여기 이제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을 이렇게 봐주시면은 왜 버티층을 나눴을까라고 했을 때 다 하면 좋겠지만 너무 그럼 돈도 많이 들고 계산도 많이 들겠죠. 근데 이제 처음에 유니모달에서는 좀 저수준을 학습하고 그 다음에 멀티모달로 가서 이렇게 고수준을 학습시키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이제 뽑아내서 이런 식으로 층을 이제 6, 6 이렇게 나눴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티브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사전 훈련의 목표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뭐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 로스 펑션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낮추는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부터 수식이 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제가 그 맨 이제 우측에 보면은 그 네모 노란색 큐브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CLS 임베딩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CLS가 이제 문장 전체, 문장 앞에 있는데 문장 전체의 의미를 대표하는 특수 토큰이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미지와 텍스트에서 각각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뽑아내고 이제 여기서 각각 선형 변환을 거쳐서 임베딩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차원을 통일해 준다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그 유사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S라고 하는데 스코어여서 그래서 그 스코어를 계산한 걸 가지고 이제 그 계속 제가 ITC,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이제 온라인 비폴 퓨즈, 그러니까 온라인 하는 그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사도를 가지고 저기 보면 이제 주황색 V표가 그 유사도가 쓰이고 있는 지금 곳이라는 의미인데 유사도를 가지고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잠깐 요거는 좀 멈춰놓고 다른 설명을 하면은 이제 모멘텀 인코더랑 Q가 있습니다. 그래서 Q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본 MG 이미지, 그러니까 나 텍스트 임베딩을 저장하는 큐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뭐 당연히 모든 걸 다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근에 사용했던 것들을 좀 확보를 하고 그거를 이제 다시 또 지금 현재 배치해서 학습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다양한 네거티브 샘플이 확보가 되겠죠. 그러니까 좀 더 풍성하게 학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이 큐는 어디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큐에 들어간 임베딩은 이 모멘텀 인코더라는 거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멘텀 인코더를 하는 이유는 이 모멘텀 기법을 사용했을 때 좀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유사도를 계산해서 계속 이제 뻥튀기를 해나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잠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모멘텀 디스틸레이션이라고 아까 뭐 증류 얘기를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거는 증류랑은 상관이 없는 거고, 그 ITC 단계에 있는 모멘텀 인코더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멘텀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름이 그렇게 겹쳤던 거지, 증류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ITC, 그 아까 대조 학습 그 과정에서 계속 있는 거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제 구한 값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하는 거고 요 밑에 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자면 이게 멀티모달이다 보니까 이제 이미지에서 텍스트로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가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IET가 있는데 그럼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말하는 거고 그 반대는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미지 I가 주어졌을 때 제가 이제 왼쪽 식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I가 주어졌을 때 텍스트가 정답일 확률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그 한국어로 보면은 좀 우처럼 생긴 타우라는 게 있는데 이 학습 파라미터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분모에 있다 보니까 좀 낮은 타우는 좀 더 날카로운 선택을 하게 되고 아무래도 이제 분모의 그 값이 좀 더 중요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낮은 타우는 뭐 좀 더 퍼지고 부드러워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ITC인데 그러면은 그 지지고 볶고 하는 과정을 이제 왜 했었냐면 요 나온 값들을 잘 봐주세요. 그러니까 P 어쩌고 저쩌고 P 어쩌고 저쩌고가 있죠. 요거를 여기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Y랑 콤마 다음에 고식이 나와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ITC 계산하는데 사용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손실함수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손실함수 값이 당연히 이제 낮을수록 좋은 거겠죠. 그래서 이미지 아이랑 텍스트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보여주는 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왼쪽부터 하나하나 네모칸을 설명해 보면은 일단 데이터셋 D에서 이제 무작위로 그 이미지 아이와 텍스트를 뽑아서 기대값 평균을 계산합니다. 기대값 평균인 이유는
보면 이제 두 가지 더하기가 있죠. 그러니까 그 이미지에서 텍스트, 텍스트에서 이미지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네모칸을 보면은 이제 y는 정답상입니다. 그래서 원활 인코딩 형태고 정답만 1, 나머지는 다 0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콤마 다음에 있는 p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이 예측한 유사도 기반의 그 소프트맥스 확률로 계산된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 페이지에서 구했던 값을 사용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구하게 되는 거고 이 h라는 거는 그 두 개의 오차를 계산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 오차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손실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계속 뭐 ITC, 그 다음에 MLM, 그 다음에 ITM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MLM입니다. 그래서 마스킹 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입력 문장의 15% 정도를 이제 무작위로 이렇게 토큰으로 가립니다. 그럼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T-햇이라고 나와 있는 게 일부 가려진 텍스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하는 거고 그 마스킹 된 것이랑 그 다음에 모델이 예측한 마스크된 단어의 확률 분포를 이렇게 또 다시 크로스 엔트로피를 구해서 얼마나 유사한지 뭐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 ITM 같은 경우는 이제 매칭이다 보니까 서로가 이게 맞는 짝이 맞니? 이게 뭐 고양이라는 글씨가 있고 뭐 고양이랑 비슷하게 생긴 그림이 있을 때 이게 맞니? 다르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결합 표현인데 이제 멀티모달 인코더의 그 CLS 토큰을 사용해서 이제 전체 의미를 대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완전 연경층과 이제 소프트맥스를 붙여서 이 클래스가 너는 고양이가 맞아. 너는 클래스 잘못 그 짝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식에 대해서는 이제 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아까 제가 이제 모델 괴롭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드 네거티브 샘플링. 그러니까 뭔가 비스무리한 거를 갖다 붙이면은 좀 더 모델이 괴롭겠지만 더 성능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같은 배치 안에서 뭐 이런 식으로 고를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껏 이제 그 ITC, 그다음 MLM, 그다음에 ITM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서로 좀 비슷해 보이지만 또 다릅니다. 엄연히 보면은. 그래서 서로 보완적이라는 걸 봐주시면 좋겠고 결국은 이 모든 걸 합한 로스가 최종 로스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제가 그림을 다시 첨부해 놨는데 잘 보면은 이제 이제는 좀 다시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TC로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걸 멀티모달 영역에 보내서 뭐 마스킹 한 거 보고 그다음에 이제 매치되는 거 확인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빼먹이 두 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렬하고 뭐 그 태스크 하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증류하는 게 있는데 계속 그 노이즈에 많은 웹데이터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원화 형태가 돼버리면은 아까 너무 가혹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다 틀렸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뭘 학습하자는 거지?가 돼버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좀 스승을 삼아서 부드러운 타깃을 만들자. 그러니까 거북이도 만들고 토끼도 만들어서 거북이가 좀 토끼를 잘 가르쳐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학습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모멘텀 모델에서 일단 출력을 그 유사도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다시 표시가 붙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유사도를 계산하고 그 유사도 계산한 거로 이제 소프트맥스를 구해서 그 정답 분포를 생성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정답 분포 생성했을 때 원하드 인코딩처럼 막 가혹한 형태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뭐 0.9는 고양이, 뭐 0.1은 강아지, 뭐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이게 거북이가 될 거고, 그다음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P 예측을 하겠죠. 토끼는 뭐 그냥 자기 상황에서 맞게 예측을 하겠죠. 그걸 비교를 합니다. 그럼 지표가 뭐냐면 그 KL 다이버전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는 그 거북이랑 토끼가 얼마나 같고 달라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KL 다이버전스가 낮으면 낮을수록 둘이 비슷하다는 거고 그러니까 토끼가 그만큼 잘 이제 맞췄다는 거고 크면 클수록 좀 너무 먼데 거리가 먼데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는 경험적으로 0.4를 설정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보면 이제 KL 다이버전 쓰는 방식이 밑에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쓴다고 봐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마스킹하는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증류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그 마스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마스킹 상황에서도 사실 뭐 누가 뭐를 연주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뭐 이게 바이올린인지 기타인지 모델이 보면 헷갈리고 사실 뭘 넣어도 정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 자체는 오류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미지랑 들어가면 이제 달라지겠지만 그랬을 때도 이제 그 예측한 분포, 소프트 타겟을 정답처럼 보고 이제 모방하도록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뭐 바이올린 90%, 기타 5%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노이즈에 강건해지겠죠.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제가 왼쪽부터 파란색 네모를 설명드리면 기존의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도 있는데 그 옆에 보면은 이제 KL 다이버전스를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멘텀 모델이 예측한 확률 분포, 소프트 타겟, 그러니까 원하드 인코딩 형태가 아니겠죠. 그거랑 그다음 베이스 모델, 토끼가 학습한 것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이 구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3.4랑 3.5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노이즈 웹데이터를 사용했고, 버트랑 VRT 모델을 사용했다. 그리고 뭐 배치는 510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기본적인 모델 세팅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상호 정보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호 정보량이 크면 클수록 더 좋은 거겠죠. 왜냐면은 옆에 보면은 제가 이제 고양이 사진이랑 어쩌고 고양이 이렇게 놔뒀고 그다음에 웃는 이렇게 나눴습니다. 마스킹된 단어인 거죠. 근데 둘이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서로 일부 정보를 데이터에서 뽑아낸 걸로 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게 뷰 1, 밑에 게 뷰 2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그 만들어 놓은 표에 세 번째 행을 보면은 그게 이제 제가 우측에 만들어 놓은 예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킹된 단어가 있고 이미지랑 문맥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상호 정보량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그럼 상호 정보량이 어떨 때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또 수식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근데 이것도 앞에 거랑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상호 정보량을 알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요 네모칸 안에 있는 개념을 좀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분모는 그 진짜 쌍과 가짜 쌍들의 모든 유사도들의 합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고양이 고양이도 있고 고양이 개, 고양이 금붕어 뭐 이렇게 했을 때 모든 걸 더한 거고 분자는 진짜 쌍의 유사도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이 고양이들의 유사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값은 크면 클수록 좋겠죠. 뭐 분모는 변함이 없을 거고 고양이랑 고양이들의 유사도를 크게 계산을 해야 좋은 거겠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맞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로스 값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로스는 커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분자 값은 크면 좋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아, 그럼 음수를 취해주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수를 취해준 값이니까 분자 값은 크면 큰 게 좋고, 그에 따라서 로스 값은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이제 저희가 원하는 어떤 세팅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 네모칸 안에 있는 식을 보면은 NCE라고 있는데, 이거는 노이즈 대비 추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 데이터와 뭐 노이즈 샘플을 구분한다는 어떤 의미의 표기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제가 여기서 이제 ITC, MLM, 그다음에 MOD 그 증류에 대한 것들 식이 세 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식을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ITC 이제 로스 수식. 그럼 언제 이거 정보량이 최대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식이 뭔데? 라고 했을 때는 이제 밑에 해당 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이제 분모는 다 더하는 값이고 분자는 이제 그 정답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수가 붙은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봐도 마찬가지로 음수가 붙었고 여기서는 이제 y 마스킹된 단어가 있고 그거를 벡터로 바꾸어준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이제 f 함수를 내적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이미지와 마스킹된 텍스트를 입력으로 받고 마스킹된 위치에 출력 벡터를 반환하는 함수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아까 그 웃는 고양이 예시 든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이제 매치되는 거니까 그거랑 같이 봐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증류에 대한 식도 보면은 이거 식이 좀 복잡합니다. 근데 일단 가장 그 우측에 있는 식이 아니라 이제 좌측에 있는 식을 봐주시면 되는데 일단 KL 다이버전스 식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고 이 식을 풀게 되면은 그 바로 옆에 있는 식처럼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첫 번째 항이 있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 항에 있는 걸 보면은 이제 Q 어쩌고 로그 Q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정답 분포 자체의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뭐 조절할 수 있는 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냅둘 수밖에 없고 그 밑에 있는 주황색 네모칸을 보면은 이게 결국은 얼마나 이 모델이 이제 잘 작동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값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이 수가 그러면 커야 되냐 작아야 되냐고 했을 때 수가 커야 잘 맞추게 된 겁니다. 음수까지 저는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옆에 보면 이제 케이스 1이 있고 케이스 3가 있는데 실제로 수가 이제 0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수가 크면 클수록 모델이 정답에 확신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고 그럼 위에 길다랗게 있는 식은 그 주황색 박스를 전개하고 풀면은 그런 식으로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음수가 있는 걸 알 수 있고 분모는 모든 거 더한 거, 분자는 진짜 그 정답상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에 보면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전 학습 막 진행을 하는데 그럼 결국 뭐 하려고 사전 학습 진행한 거야? 라고 물었을 때에 대한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 이미지 텍스트 검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3번, 4번 같은 경우는 옆에 그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넣고 질문을 했을 때 아, 이게 어떤 거에 대한 건지를 말해준다거나 뭐 고양이랑 강아지 두 개의 사진을 줘놓고 이거 뭐야? 라고 물어본다거나 뭐 그런 태스크들이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라고 하는데 실제로 실험해 보면은 뭐 성능이 좋았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좋으니까 이제 논문을 썼겠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제 이제 보면은 이제 14하고 M 있는데 더 많은 트레인 이미지를 썼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훨씬 더 수가 이제 100에 가까워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게 다 정확도를 지표로 한 건가 싶어서 좀 찾아봤는데, 밑에 나와 있듯이 어떤 태스크는 정확도고, 어떤 태스크는 이제 리콜을 좀 응용한 그런 태스크다, 그런 평가 지표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튼 뭐 성능이 되게 좋게 나왔다, RPF 쓰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진짜 좀 시각적으로 봐야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 바운딩 박스 있는 게 그 컴퓨팅 연산에 엄청 영향을 많이 미쳐서 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바운딩 박스가 없는 상황에도 시각적 위치 지정을 우린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도 잘 찝어내고 그다음에 여기 가장 우측에 보면 이거 사실 트럭에 아이스크림 파는 거 맞거든요. 근데 저는 엄청 가까이 가서 보였는데 어쨌든 이것도 잘 이렇게 찝어냅니다. 그리고 홀딩, 그 들고 있다는 것도 그 동사도 의미해서 이렇게 잘 고양이를 찝어내고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맞아 실험을 보면은 좀 특이했던 거는 그 K값, 후보군을 뽑는 게 있는데 후보군을 많이 뽑으면 좋으려나 적게 뽑으면 좋으려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뭐 그렇게 큰 성능 개선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파라미터를 그 아까 네 번째 태스크였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네 번째, 그러니까 자연어 기반 시각추론, 그러니까 두 개의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를 이야기했을 때 서로 파라미터를 공유했을 때 성능이 좀 더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그 초록색 화살표가 위아래로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모든 파라미터를 공유한다라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아, 자기들 성능이 좋아서 이 이미지에도 이렇게 표시를 해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과 어떤 사회적인 영향은 성능은 엄청 좋았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이유로 추릴 수 있습니다. 값치기 전에 정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짜로 이렇게 짐을 써버린 게 아니라 이제 여행 가기 전에 항목별로 분류를 해서 이미지랑 텍스트별로 좀 차원 맞추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이제 정렬을 해서 성능이 좋았다는 거고, 그다음에 모멘텀 자기 증류, 그러니까 거북이가 토끼 계속 가르쳐주고 그걸 계속 업데이트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성능이 좋았다고 RPF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마지막에 한 달락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웹데이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개인정보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좀 뭐 이렇게 해로운 어떤 텍스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우려점을 남기면서 논문을 마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사용했던 레퍼런스고 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